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공지영. 나는 해고되었다. 한 달 전에 이미 그 통지를 받았고 책상은 지난주에 정리되었다. 모든 것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깊어가는 가을보다 먼저 깊이 그래프로 떨어져 내리는 경기 탓이었다. 회사는 브랜드 네임을 좀 더 이국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이미지의 옷들을 생산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단발머리에 금속 강택이 나는 꽃핀을 꽂은 신세대들이 짧은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대거 회사문으로 입장했고 파마를 자주 해서 머리가 푸석해진 우리들은 반대편 문으로 이제 나가야 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신선한 감각을 생명으로 하는 이 바닥에서 사실 30이면 9세대였고 우리는 이미 촉탁 디자이너라는 이상한 이름을 달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해고가 아니라 촉탁 해지였다. 경리가에 가서 한 달에서 조금 모자라는 날짜가 적힌 집을 명세서를 냈다. 상고를 갓 졸업한 듯이 보이는 머리가 길다란 소녀가 내게 지불할 지폐를 봉투에 넣고 동전을 세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했으니 나는 10년에서 조금 모자란 날들을 이 회사에서 보낸 셈이었고 그런 지난 날들이 소녀가 세는 동전 소리로 딸그랑 마감을 알리고 있었다. 10년. 그 시간 동안 가을을 알리는 바바리 직물들이 울 개버딘에서 실크에서 금속 강택이 번쩍이는 천으로 달라졌고 내가 처음 디자인한 옷에 붙어있던 신도라는 이름은 이제 끝쥐배라는 외국말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동전을 세고 있는 소녀를 될 수 있는 한 담담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거울도 보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내 표정을 의식했던 것은 아마 그때 내 가슴으로 어떤 통증이 지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처음 입사하던 때의 설렘,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일의 뿌듯함, 패션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주는 약간의 오만함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 소녀만한 나이 때 나는 열렬하게 생각하곤 했다.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월급 봉투를 기다리고 있는 나는 껍질 같았다. 내 속에서 나를 나답게 해주던 모든 촉촉함 같은 것들이 창의력이라는 이름으로 소진돼 버린 느낌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해외 출장을 다니고 세계의 유수한 패션 잡지를 들여다보아도 유행은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도록 정해져 있는 공을 따라 달려가는 사람처럼 나는 언제나 숨이 찼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뛰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그만 뛰지. 공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이제는 날개가 달린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만 멍해져 버린 기분이었다. 소녀가 동전까지 정확히 센 봉투를 내밀었다. 모든 끈이 떨어져 나가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허탈감이 휙 나의 내부를 핥고 지나갔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토록이나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나였다. 나는 해고라는 이름으로 달려든 이 소속감 부재의 상태를 느끼면서 봉투를 받아 건성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 나는 날아가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등에 업힌 아이도 있고 슬그머니 다가와
내 옷자락에 말년을 의탁하는 친정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빈 껍질만 딱딱하게 굳은 33살의 나이가 있다. 고마워요. 나는 소녀에게 말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언뜻 웃었다. 동전이 짤랑거리는 봉투가 바바리 주머니에 묵직하게 들어있었다. 문득 나는 이 바바리가 2년 전 그와 처음 데이트를 시작하던 날 입은 옷이라는 걸 깨달았다. 만나기로 한 화랑이 문을 닫은 바람에 나는 길거리에 서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온 그는 나를 한번 휙 돌아보더니 가볍게 내 허리에 손을 얹고 이 바바리 참 좋은데 했던 것이다. 내가 디자인한 거야. 이 옷을 사려고 매장마다 여자들이 줄을 섰다고 나는 말했었다. 그 무렵 내가 더 이상 디자인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보았을까? 그가 떠나고 아주 연락이 끊어진 후에도 나는 가끔 그의 회사에 전화를 걸곤 했다. 아주 오래 연락을 끊었던 철없는 후배처럼 한껏 쾌활하게 목소리를 과장하면서 나는 묻곤 했다. 그러면 전화기 저쪽에서 아마도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가 나와 통화하던 그 수화기를 들고 있을 남자는 잠시 곤혹스럽다는 듯 침묵을 지킨 후에 모르시는군요. 그분 지금 페루 지사에 계신데요. 했다. 가끔 남자는 그쪽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까요? 묻기도 했다. 나는 덤덤한 후배처럼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고 대답했다. 오늘 나는 은행 이파리들이 소복소복 떨어져 앉은 길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내 생에 처음 맞는 어떤 가을 같았다. 은행잎은 이제 계절의 변화를 선도하는 색채로서가 아니라 그저 은행잎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까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수억 년 전쯤에 깊은 사랑을 나누던 남자와 우연히 눈이 맞은 것처럼 나는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시선을 돌렸다. 거리에 줄지어 선 비슷비슷한 은행나무 중 유독 한 그루가 눈길을 끌고 있었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 은행나무에서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10년 만이야. 이제야 너는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여기 서서 10년 동안 너를 바라보고 있던 나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하게도 바람도 없는 한 길에서 그 은행나무가 갑자기 낙엽을 퍼부어대기 시작했다. 돌연한 일이었다. 나는 그 나무가 떨구는 노란 빛의 축포를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에게는 삶이 언제나 강파른 비탈길 같았다. 단지 한 달을 살아갈 뿐인 돈을 받는 일의 무서움을 내가 알게 된 것은 정확히는 이혼 후의 일이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계절은 1년에 4번 뿐이고 사람들은 그저 비슷한 종류의 옷들을 사입을 뿐이었다. 발랄하고 깜찍한 창의력을 가진 새로운 디자이너들은 한 해에 몇만 명씩이나 쏟아지고 있었다. 30이 넘은 이후 언제나 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식당이 탁자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내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가나 그 무서움이 너무 커서 나는 한 번도 내가 해고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괜찮아.
모든 건 잘 될 거야. 그저 잘 될 거라고. 나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색잎이 남은 성냥에 하나씩 불을 밝히면서 내 손에 남은 갯빗을 절대로 세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끔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손가락처럼 쑥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노후 연금과 붙고 있는 적금을 헤아려 보면 그래도 이 회사의 그늘에 있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왔다. 나는 타협하면서 늙어갈 거야. 재능은 바닥나고 눈은 무디어가니 점점 눈치만 늘게 되겠지. 그래도 버티겠어. 젊은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고 싶어서 안달이나 하면서 내 아이의 유치원 등록금과 어머니의 치과 비용을 네가 잠시 대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몇 년 가지 않아 너도 결국 생각하게 될 거야. 사랑은 쉽고 우리가 서로를 눈곱 낀 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무렵 너는 말할지도 몰라.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어. 훌훌 벗어버리고 혼자가 되고 싶어. 나는 언제나 빠르게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자주 그렇게 다투곤 했다. 나는 결코 그를 내 생애의 계획에 끼워주지 않았다. 이미 나는 새 식구의 가장이었다. 그 역시 3년이 넘도록 적금을 부어도 2년마다 돌아오는 전셋값 한 번을 올려주기 힘든 사람이었으니 내 말이 별로 틀리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게다가 그도 고향에서 그의 월급날을 기다리는 노모와 남동생들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페루 이야기를 꺼냈을 때 페루가 뭐야? 나는 물었었다. 그러고는 그가 마치 마법의 나라로 도망이라도 치자는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게다가 잠시의 여행도 아니고 3년 동안의 지사근무라니. 그래, 100번을 양보해서 너와 결혼하고 나의 아이까지 달고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새 식구였던 것처럼 시치미를 뗀 채로 그곳으로 떠난다고 하자. 너는 너의 일을 하지만 나는 거기서 무엇을 할까? 영어를 배우러 페루이 학원에 다니는 것도 우습고 나중에 식당이라도 차릴 요량으로 거기서 이탈리아 음식을 배우러 다닐 수도 없잖아. 너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가 교대로 편지를 띄우겠지. 잘들 있는지 자나깨나 걱정이구나로 시작해서 결국은 돈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편지를 3년을 쉬고 나면 디자이너로서의 내 생명은 끝이야. 감각이 완전히 뒤떨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남편을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머리만 비벼대는 선배들을 한두 명 본 것도 아니고 앞서 실패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반복한다는 건 눈을 뜨고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이지. 페루라니. 페루는 너무 먼 나라야. 그는 내가 담배 한 대를 다 피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빨리 늙어버릴 거야. 첫 연금을 타면 제일 먼저 흔들 의자를 사겠어. 그것을 베란다에 내다 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흐르는지를 바라보면서 내내 거기 앉아 있을 거야. 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가 말했다. 젊음과 시간, 그리고 아마도 사랑까지도. 아주 작은 행복 하나를 부여잡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줄 너는 아니? 진짜 허망한 건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휩쓸려가 버리는 거라고. 너는 늙어서 흔들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그걸 생각하며 울게 될 거야.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창밖을 보며 딴전을 피웠다. 나는 무능한 아버지의 둘째 딸이었고
그것이 주는 삶의 강파름을 이미 겪을 대로 겪은 뒤였으니까. 그가 총각이었고 나는 2살배기 애가 딸린 이혼녀여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로막을 우리의 사회적 결합 때문에 겁이 나서가 결코 아니라 그냥 그가 태평하게 먼 나라로 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미웠다. 마치 내가 남편과 결혼할 때 그랬던 것처럼 열정 하나로 다만 사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젊고 그래서 노력하면 안 될 것 없다는 그런 순진한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 그가 어쩌면 나는 무서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언제나 그에게 그런 태도를 취했다. 네가 돈만 아는 그런 얼굴을 하는 게 나는 싫어. 그가 말했다. 돈만 아는 것은 물론 싫은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가 막힐 일은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분명 있기는 했지만 그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나는 일찍이 그런 것들을 깨달으며 자랐고 생은 내가 혹시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여러 번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남편과 나의 결혼 생활도 결국 돈 계산으로 마감을 하고 말았으니까. 전셋집을 얻을 수 있는 위자료라는 이름의 돈과 양육비를 놓고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다. 그 싸움은 우리가 아이를 놓고 과연 이혼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심각했다. 나는 남편이 그토록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다.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쩌면 남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것이다. 우리 남편은 돈에 대해선 원래 무심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여행 같은 것, 산다는 것은 세월과 사랑과 희망들을 곱게 따내리는 거라는 마음뿐인 남자와 페루로 가는 일 같은 건 내게는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어서 흔들 의자에 앉아있을 은백의 나이에나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었다. 감상으로 혹은 연민으로 일을 저지르기에 나는 이미 많은 나이를 먹어버렸다. 그를 보내고 나서도 나는 기특하게도 한참 동안 담담했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슬픈 거야. 그 부피만큼의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 비로소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라고. 너만 슬픈 게 아니라 아무도 상대방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그것을 닦아내줄 수는 있어. 우리 생에서 필요한 것은 다만 그 눈물을 서로 닦아줄 사람일 뿐이니까 네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던 날 그는 내 차에 앉아 그렇게 말했다. 네 눈물을 닦아주기에 나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는 말해버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겁이 났던 것일까? 때로는 나도 내가 한번 가졌던 그 헛된 유혹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와 함께라면 아마 행복 같은 걸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해고 때문이었을까? 예정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나는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핸드폰은 붉은 빛을 반짝이며 No Service Area 라는 글씨를 반짝이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이 지하, 이 땅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와도 통신할 수 없었다. 하기는 이 지구상 어디에 간다 해도 이제 내 삶은 노 서비스 에어리어였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러자 뜻밖에도
제일 먼저 나를 스쳐간 생각은 만일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곳에 취직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남대문 시장에 점포라도 열어서 내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도 아니면 돈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해버리지 않는다면 이 핸드폰을 제일 먼저 팔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나의 차가 보였고 그 다음은 저 차의 순서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러고 나면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아이의 돌 팔찌와 돌 반지의 차례가 올 것이었다. 방 2칸인 집을 아마도 방 1칸인 집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도 아니면 늙은 어머니의 눈처럼 침침한 반지하 깊숙이 처박히게 될 것이었다. 그가 아는 것은 나의 핸드폰 번호뿐이므로 아마도 핸드폰을 먼저 팔든 반지하로 가는 것이 먼저이든 그와 나와 이 지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통신 부호는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와 나를 연결해 주려고 한때 애썼던 인생은 그로부터 언제까지나 노 서비스라는 붉은 빛을 찬란하게 뜨게 될 것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때 어떤 반짝이는 빛이 나의 차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어서 퍽 하는 파열음이 들렸다. 아주 짧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처음에 나는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빛이 다가왔고 이어 퍽 하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으니까 검은 중형차에서 어떤 남자가 내려서는 것이 보였다. 그제서야 나는 남자의 차가 미끄러져 내 차와 충돌한 거라는 걸 알아차렸다. 이제 고물시장에 저 차를 내다 놓아도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쳐서 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를 스쳤고 이어 좋은 일은 한 가지씩 오지만 나쁜 일은 언제나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격언이 생각났다. 나는 천천히 차 곁으로 다가갔다. 별거 아니에요. 조금 찌그러졌네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여인의 얼굴을 하고 남자가 상처낸 차의 문을 열며 말했다. 괜찮다니까요. 문도 열리잖아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남자는 나의 반응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조금 더듬으며 말했다. 미끄러워요. 이놈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저도 지금 미끄러졌거든요. 나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바닥을 몇 번 두드리며 말했다. 바쁘시다면 지금 처리를 할까요? 다행히 요 앞에 제가 아는 카센터가 있습니다만 남자는 어떻게 이 미안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투로 말했다. 바쁘지 않아요. 잘 됐군요. 절 따라오세요. 나이는 30이 좀 넘었을까. 나는 남자의 차를 따라 지하 주차장을 나왔다. 광화문의 그 넓은 차도에서 차선 하나를 바꿀 때마다 행여라도 내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열심히 깜빡이를 켜대는 것을 조금은 느긋한 기분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남자를 따라갔다. 흐린 가을날이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축축 내려앉고 있어서 노란 은행빛들이 선명해 보였다. 남자의 차는 덕수궁 옆 골목으로 들어서 옛 법원 자리를 지나 작은 카센터 앞에 멈추어 섰다. 나도 따라 멈추어 섰다. 차가 수리되는 동안 차 한 잔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보통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측은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것이 상례인 터라 조금 의아한 기분이 들었다. 글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지체하시게 되었는데 저 혼자 그냥 가버리기가 어쩐지 죄송해서요. 어차피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고 제 갈 길은 제가 간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던 나는 의아한 표정을 거두고 남자를 따라갔다. 광화문 쪽으로 조금 걸어가자 골목이 나왔고 거기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라는 긴 이름을 가진 카페가 보였다. 자리에 앉은 그는 눈이 나쁜 모양인지 조금 눈살을 찌푸린 채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마추픽추라는 이름을 댔다. 아마도 칵테일인 모양이었다. 마추픽추에 가본 일이 있으세요? 밀림의 여름 같은 진 초록색과 자주색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붉은 빛이 켜켜이 쌓인 화려한 칵테일이 날라져 오자 남자가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며칠 전에 거기서 이리로 왔어요. 남자가 나를 따라 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차 수리가 끝나지 않는다 해도 이 잔을 비우면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마추픽추가 있는 페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하필이면 왜 페루이고 하필이면 왜 마추픽추인가 말이다. 단 한 번 붙여져온 그의 엽서에는 시루떡처럼 생긴 마추픽추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저 결혼하셨습니까? 남자가 딱히 할 말도 없다는 듯 말했다. 네, 그리고 이젠 혼자예요. 아마도 곧 이 자리를 떠나리라는 결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것은 남자는 잠시 머릿속이 혼란한 듯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머리가 한참 모자라는 사람처럼 아 하고 웃었다. 괜한 질문을 드렸군요. 남자는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이혼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그렇지만 전 아직 결혼 전이거든요. 나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뭐 이런 질문이야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었다. 글쎄요. 내가 곁에 없으면 그 사람 죽을 것만 같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더 곁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요. 말을 마치면서 나는 아주 조금 웃었다. 남자는 웃지 않았다.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아주 굳은 표정을 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언젠가 어떤 여자가 제게 그런 말을 했었어요. 1년 전쯤 제가 페루로 떠나면서 헤어진 사람인데 남자는 말을 마치며 피식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도 이렇게 지금 지구의 반대편 페루의 카페 한 구석에서 어떤 여자와 이런 말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문득 가슴 한 구석에 다시 통증이 느껴졌고 이어 페루에서 온 이 남자가 그가 거기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마주 앉아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우기기라도 한 것처럼 화가 치밀었다. 새들이 페루에 가서 죽는다지요? 몸이 가벼워지자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는 조급한 마음도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면도 자국이 남아있는 턱을 한번 쓸었다. 로맨가리가 쓴 소설 말이군요. 어디서나 새들은 죽어요. 그리고 어린 새들이 또 태어나겠지요. 페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전 페루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알고 싶지 않으신 거로군요. 죽을까봐. 남자가 웃었다. 나는 웃지 않고 그저 담배를 물었다.
차가 다 고쳐졌을 것 같군요. 내가 남자의 말을 막았다. 그가 잠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존중한다는 듯 따라 일어나 돈을 지불했다.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카페 앞 골목으로 나서자 남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밟고선 노란 은행잎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페루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분 실종되었어요.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잠시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섰다는데 아파트도 비어있고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닌데 말이지요. 거긴 폭풍이 굉장했대요. 폭풍이 지나간 후 산에서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빠져나왔는데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현지 경찰과 대사관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새들은 날개가 처음 돋았던 시절을 기억했을까? 처음 비상을 할 때 하늘을 우러르는 빛으로 솟아오르던 그 푸른 눈동자들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간 후 날개가 꺾여 파르르 떨리던 그 순간이 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있는 한 죽음 역시 삶의 과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의 말대로 나는 생각해도 되나? 태어난 새들은 어디서나 죽고 그러고 나면 다시 어린 새들이 태어나겠지. 먼 곳 페루에서 한 남자가 사라질 수도 있으리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표창을 받은 경력을 가지고도 해고당하고 33살에 갑자기 9세대가 되어버리고 천년을 맹세한 도시를 지어놓고 살던 1만 명의 사람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듯이. 하지만 대체 어디로, 대체 어떻게 차마 사라질 수가 있을까마는 나는 그와 처음 보았던 연극의 제목을 생각해냈다. 어떤 사람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연극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사라지기 위해서 내게 그 연극을 보자고 했던 것일까?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는 겨우 어떤 사람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말을 훗날에 내게 남기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 제발 있어 달라고 지구 한 모퉁이 세계 주요 도시의 일기예보에도 나오지 않는 페루든 어디든 제발이지 그저 살아있어 달라고. 이제 나는 다시는 기도도 하지 못한다는 말일까? 나는 흐린 가을의 오후 속에 혼자 서 있었다. 아직도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나의 손은 축축해져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백 속에 넣고 바바리 자락에 젖은 손을 문질렀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들 의자를 베란다에 내다 놓고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천천히 아이의 머리라도 따아주며 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라고 내가 희망을 걸었던 책의 첫 구절에 써 있었지요. 나는 그 구절만 빼고 그 책에 씌어진 모든 것들을 다 믿었어요. 그 진실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쯤은 변하지 않고 늘 거기 있어주는 게 한 가지쯤 있었으면 했어요. 그게 사랑이든 사람이든 진실이든 혹은 내 자신이든 나는 기대어 서 있고 싶었고 존재는 머무르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자 늙은 봉우리 마추픽추 한 언덕배기
이제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새들의 주검들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며 날개를 퍼덕이던 새 한 마리가 움직임을 멈추었고 생을 맹세하고 막막한 대양 위를 날아가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낸 그의 푸른 눈빛이 멍해지면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이미 늦은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기분이었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적어도 시간만은 우리 앞에 오래 지속될 거라고 믿었어. 천천히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나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노란 은행잎이 천천히 떨어져 내리는 길이 이어져 있었다. 무덤 속처럼 적막한 긴 길이었다.